그래서 네. 이제 사전 투표 높으면은 사실 본 투표 당연히 이제 높아지는 것이긴 할 텐데 네. 뭐 그것이 이제 직선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이번 사전 투표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과연 이제 30%를 넘길 것이냐. 예. 그러니까 총선 기준으로 했을 때 30% 넘은 적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건 하나 달성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투표율 비중에서 50%까지 갈 것이냐에 이제 문제가 사전 있었는데 투표율이 예, 지난번 총선에서는 40%간 넘겼었거든요. 예, 비중 그러니까 활용 비중인 네. 거죠. 이번에는 50%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60% 중반대까지 투표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10%안 되지 않을까요? 전체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뭐 70 된다. 뭐 70은 모르겠습니다만 60은 넘는다고 보는 네. 것이 합리적이라고 예. 봐야죠. 60은 넘을 네, 거예요. 60은 넘어서 뭐 지난번 66.2%였는데 그보다? 지난번 뭐 수준 내외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방금 20대 뭐 사전 투표 활용률이 높다고 했는데 20, 30대가 약간 이제 표심이 지금 부동층이 막판인데도 높은 흐름들이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대의 투표율이 과연 이제 이전처럼 높아지는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주춤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난번 66.2%를 넘을지 않을지 여부가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도 승부를 거시죠. 70 넘는다 안 넘는다. 70은 이제 70은 어렵다. 70은 어려운 거죠. 70은 네, 어렵다. 우리 이사님께서는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네요. 70을 이게- 넘을까요, 못 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 때하고 70 넘을까요? 예, 예. 네 아니오로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뭐 전문가라서. 맞추는 건 아니니까. 네. 누구 보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눈치를 보시는 거죠? 70 예, 예.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어요? 안 넘어요? 예, 70 넘었어요? 아니요, 못 넘을 것 같아요. 못 못 넘을 것 같다. 70에 와 닿을 거는 같습니다. 68, 9 정도? 예, 예. 네. 반올림하면 한 70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왜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사실은 대선 때가 상당히 이제 높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 주셨는데 50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 비중이 50을 넘을 것이냐. 대선 때가 48이었습니다. 네. 47점 뭐 몇인가 뭐 그래가지고 48이었거든요. 그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죠. 뭐 절반에 육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대선처럼 열기가 뜨겁다라고 했을 때라고 하더라도 70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70을 여기서 넘기려면 그러면 40%가 붙어줘야 돼요. 당일 투표에서 40%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과연 그럴까? 또 워낙 근데 이번 총선에 좀 다른 때보다도 더 이 정치에 관심 갖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이게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접전인 경우에 네.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에서는 후보들이 많이 출마했을 때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당들 유의미한 정당들이 많을 때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현상이 맞는 거예요. 이제 유의미한 정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투표율이 올라갈 요인들이 충분히 있는 측면이 네.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이전보다도 올라갈 흐름에 있는 것은 맞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투표 결과를 예상하고 투표 참여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이제 네. 있거든요. 어르신들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20, 30대에서도 만약에 지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해봐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투표 불참할 수도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네. 올라갈 부분하고 떨어질 부분들 이제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0 아래로 내려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에휴. 투표율이 70%를 넘기기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여야의 지지층 결집을 한다고 해도 네. 양당 정당 지지율 합쳐가지고 70%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중도층이 투표를 해야 70%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50%한 초중반대까지는 이제 양당 지지층 결집으로 투표한다라고 하는 예. 게 맞아요. 네. 옛날에는 이제 50% 초반대 투표율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당이 지지층을 더 많이 끌고 나오느냐에 스포 갈린다고 하는데 60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사전 투표 생기면서 60이 넘어가는 것이 일상화됐는데 네. 60%가 넘어간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뭐 무당층
뭐 유동층, 뭐 부동층 등이 대거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가 이제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70% 넘는 것이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왜 이제 사실은 쉽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높은 거거든요. 아. 대선 수준이에요. 대선은 70% 안 될 때도 있었는데 네. 그만큼 전 국민이 관심 있는 선거에서 70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 총선에서 네. 70이 넘는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말 근데 선거 혁명입니다. 대선 때 안 선거 될 혁명. 때는 그 MB 될 때 아니에요? 그때 엄청나졌죠. 네. 네, 그때인 것 같고 나머지는 대체로 대선은 70 다 넘었던 70 것 같아요. 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아니 이봐 영진이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너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에요. 어? 그때 큰 표차로 이기셨으니까. 500만 표 기억해. 네. 적어놓으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70%를 넘긴다는 건 대단히 좀 네. 큰 일이긴 한데 68에서 69나 아니면 69에서 70이나 그게 그거 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치에 지금 전문가들 모셔놓고 앞자리가 그게 70에 그거라니. 따라서 막 얘기를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네네. 뭐 65%에서 70% 사이라고 네. 하면 네. 전체 결과에 주는 영향에 네. 뭐 유의미한 어떤 차이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왜 투표를 따라서 얘기를 하냐면 고령층인 분들은 매우 이제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일관된 부분, 높고 일관되네요. 고정적인 거의 고정적인 네. 것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아닌 이제 약간 좀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느냐의 나왔다. 문제인 것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세대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좀 확연하게 구분되는 측면이 네. 있어서 이제 그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니까 사실 뭐 67이냐, 68이냐, 70이냐 뭐 이것은 이제 큰 의미는 아니라고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대 이상은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이고 40, 50대는 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20, 30대는 달라졌죠. 어떻게 됩니까? 20, 30대는?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공식이었거든요. 여론을 네. 분석할 때 네. 이제 10년 전만 하더라도 2030 진보, 40 세대, 40대 중도, 50 60 보수 이 얘기를 한 12년 정도까지 12년 전까지는 네. 일상화돼서 어떤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사실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네. 40, 50 진보, 네. 60, 70 보수, 네. 20, 30은 뭐 이제 중도나 뭐 부동층이나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20, 30은 이제 다양성이 좀 심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젠더의 남녀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네.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에서 보시면은 2030층이 뭐 승패에 퀴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네. 어디 이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사실 손들어주는 쪽이 이번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2030에서 남녀 이제 젠더 균열이 있습니다. 젠더 균열이 있어가지고 청년 2030 여성과 2030 남성이 사실은 그 모든 연령대에서 젠더 균열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딱 2030입니다. 30대 초반까지인데 30대 중반까지 네.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는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아니 잘 몰라요 저희. 예? 잘 모르는. 네네네. 배운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번 네. 하여튼간에 20, 30대 여성분들이 지난 대선에도 좀 뭐랄까 민주당 후보를 좀 더 네. 지지를 했었고 2030 남성들은 조금 더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네. 더 상대적으로요. 지금도 사실은 근데 그게 비슷한 경향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 하나 더해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진보일 때 더 진보, 여성분들이 보수일 때 더 보수일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예, 예.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죠. 진보일 땐 매우 적극적인 진보, 예, 예. 보수일 땐 또 매우 적극적인 보수. 예, 그렇게 나타나는 그건 왜 그래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알 수 없나요 혹시?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는 좀 약자인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자신의 소속 진영에 의존적이지 않고서는 사실은 지위가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따라서 진영 소속감을 더 강하게 느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여성분들이 진보일 땐 더 진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진영에서 진영이라는 게 내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진영이 그렇죠. 아니면 온라인에서의 진영인가요 혹시? 아니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령 여론조사를 하면 네. 여성분들이 전화를 받고 얘기를 잘 못해요. 어느 후보 뭐 유관순이냐 홍길동이냐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잘 못하고 아 이거 첫 번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사람? 그 옆에 시어머니가 계실 때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아, 어떤 사람 이름을 얘기를 못하는 거죠. 약간 감독관 느낌으로. 예, 시어머니. 아 이게 진짜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좀 뭡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이 여성분들이 네. 좀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게 2030을 얘기를 한다면 2030이 사실은 20대가 전체가 다 세월호 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 30대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진짜 최근에 한 20년, 10년, 20년 사이에 일어났던 굉장히 큰 사건들은 지금 20대는 자기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세월호 있었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청소년 시기 내지는 청년 시기에 그걸 다 봤는데요. 2016년 국정농단 그리고 촛불 타오르는 촛불 그리고 나서 탄핵. 그렇죠 탄핵. 그게 이제 헌정사에서 이제 유례가 없는 일들이었죠. 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2017년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 2017년 18년 하면서 2030의 투표율이 결코 낮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때는 괜찮았죠. 네. 더군다나 2020년에 18세 투표권이 처음 주어져요. 그러면서 당시 어떻게 되냐면 생애 첫 투표자라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2030에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투표율이 당연히 높았는데 네. 이번에 투표 의향을 보면 지난 총선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이 그러면 지금 관심을 좀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 뭐 이대남이네, 뭐 이대녀네 하면서 네. 그 진영 논리로 그 젠더 균열을 더 많이 네. 이 진행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세대 포위론 나왔죠. 그러면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대 남성의 국정 긍정률이 많이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가장 그 성발 연령으로 따졌을 때 20대 남성이 가장 많이 가파르게 떨어지죠. 네. 그 이유는 20대 남성들의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아, 실망 많이 했군요. 그렇죠.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지금 2030 네. 예. 남녀 모두 다 지금 이 총선을 바라보는 게 메가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 네. 이제 메가 이슈.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안 꽤 나올 가능성이 있겠군요, 꽤 그들이. 있죠. 그래서 아니 솔직히 2030에게 뭐 기후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죠. 네. 또 성평등도 별로 나오고 있지 않죠. 게다가 뭐 2030 뭐 주거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뭡니까 동물권이라든지 이런 좀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다 없이 네거티브로만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2030 분들이 메가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네. 투표장에 나올 욕구를 못 느끼는 거죠. 매력을 못 느껴요. 예.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 지지세가 분명하지 않은 2030 청년층을 사로잡는 겁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58%, 30대는 35%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양당은 청년층을 겨냥한 취업 관련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나쁜 일자리 단속에, 야당은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골자는 취업 단계별 지원입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을 최저임금 40% 수준으로 법정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현 정부 들어 중단됐는데 이를 복원하고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취업이 뭐 바로 돼서 또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필요한 금액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공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취업 절차 보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감독과 허위 채용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턴 채용에도 계약서를 쓰게 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턴 기간만 연장하는 것도 금지해 이른바 희망 고문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바쁜 일자리에 가서 좀 어떤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좀 낭비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여야의 보여주기식 공약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둘 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약간 시장이 많이 냉랭하게 얼어 있잖아요. 그것부터 좀 많이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녹색정의당은 청년들을 위한 개인 직업훈련 계좌 운영을, 새로운 미래는 일하는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과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지난 주말에 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냈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통신사 중에 하나는 AP가요. 쓴 기사 보겠습니다. 이걸 쓴 기자는 서울에서 아마 활동하는 한국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South Korea Election Issue, 이슈인데 세 가지를 꼽았어요.
대파, green onions. 그다음에 의료 대란, striking doctors. 그다음에 on alleged sexist jab at candidate.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성차별적인 공격 의혹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green onions를 처음으로 꼽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총선 이슈가 첫 번째가 대파라고. AP 통신이면 뭡니까? 뭐 세계적인 언론사, 뭐 미국 ABC 뉴스, 뭐 다 BBC, 뭐 가디언 다 AP 뉴스 거를 전제를 하거든요. 자사의 홈페이지에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총선 열려 하면서 검색해 보면 대파가 첫 이슈라고 뜨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참고로 이제 세 번째 섹시스트 잽은 이제 성차별적인 그 공격 의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동작을 지었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그 나베라는 표현을 써서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그 말을 또 꼽긴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니언스, 그린 어니언스에 집중해서 좀 더 보여드리면 기자가 이 김현형진이라는 한국계 기자로 보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총 300명으로 구성된 새 국회의원 투표 준비하면서 보통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뭐 북핵 이슈나 또는 뭐 미국과의 어떤 안보 이런 게 사실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popular agendas,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의제인데 이제 이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한국의 유권자들이 그들의 삶과 가장 관계 있는 생계 또는 다른 도메스틱 국내 주제를 중요한 선거로 이슈로 체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밑에 쭉 이제 대파 그린 어니언스를 사례로 드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물가 이야기이긴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진도 대통령실에 예전에 찍은 사진이죠.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네라고 말했던 그 발언에서 이게 촉발된 그 그린 어니언스 이슈를 또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문장이죠. 윤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의 식품 물가 잡기 노력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의 한 마트를 방문했을 때 대파 가격에 대해 이야기한 게 언급한 것이 비난을 자초했다. Inviting criticism by talking about the prices of green onions라고 했어요. inviting 초대하다, 불러일으키다, criticism 비판을 자초했대요. 875원 이거 발언해서 이렇게 설명도 했네요. 그러니까 뭐 그린 어니언스가 왜 대한민국 지금 국회의원 뽑는 총선에서 핵심 이슈야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 이 맥락을 모르면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그리고 AFP 이것도 프랑스 계열의 세계적인 통신사 중 하나인데요. 여기도 7일이죠. 어제 또 대파 관련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야후에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역시 한국계 기자입니다. 여기도 그린 어니언이 나오네요. Green Onion Outcry, Humble Vegetable Royals South Korean Vote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파의 outcry는 이제 뭐 외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발하다, 외치다 이런 뜻인데 제가 대파의 외침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humble vegetable, 그러니까 별것 아닌, 그러니까 그 평범한 채소 하나가 대한민국의 vote 선거를 royals 요동치게 하고 있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파를 들고 있는 사진을 또 메인 사진으로 여기 썼네요. 그러면서 뒤에 좀 어떤 부분 보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선관위의 설명도 기사에 소개를 했고 후반부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온라인 백래시가 있었다. 온라인 백래시 반발이 있었다. 선관위가 이제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금지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걸 소개한 다음에 그러자 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주말 소셜 미디어에서 더 많은 양파 밈을 퍼지게 하면서 한국어가 쓰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조롱을 받았다. has been widely mocked. 조롱받았다. 그죠?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전현무 씨의 그 뭐 온라인 그린 어니언 머리띠, 그다음에 뭐 티셔츠, 대파 티셔츠 뭐 이런 거 막 사진 많이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같은 움직임은 투표소에 가져올 팔을 주제로 한 기념품을 찾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또 새로운 움직임을 나왔다. 새로운 움직임으로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사전 투표는 끝났지만 본 투표에 뭐 대파 관련한 뭐 이렇게 뜨개질한 대파 모양 인형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그만 대파 인형 그 열쇠고리 이런 걸 가서 약간 소심하게 한번 가져가 볼까 이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런 것도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FP도 그린 어니언을 제목으로, 그리고 AP도
지금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총선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 첫 번째로 그린 어니언을 꼽았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린 어니언 여러분 단어 하나 배웠죠? 대파는 그린 어니언으로 한다. 그래서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 그러나 이걸 만약 해프닝으로만 치부할 수 있겠느냐? 그 저간에는 물가에 대한 불만 또는 물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 물가에 대한 정부가 국민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